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우리 시장의 두 대들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만의 동반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의 견조한 수요 안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이 낙관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 수혜가 유입되면서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의 이슈가 참 많은데요.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오늘 거래소 쪽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률 측면에서 저조했던 섹터, 반도체, 금융 쪽이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시장 안에서 조용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이 배당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략은 잠시 후 이슈 노트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9% 오름세고요. 26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장내내 파란불을 켜고 있다가 조금 전부터 낙폭을 빠르게 좁혀 나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2%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만약 오늘도 파란불로 장을 마감한다면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코스피와 분위기가 다른 건 역시 2차 전지와 바이오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겠죠.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바이오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주 쪽에는 수급이 몰리는데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상승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다. 유리기판 쪽 이야기 나눠보고요. 금리 인하에도 걱정 없다. 금융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TA항공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쪽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면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다라는 뉴스들 최근에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는 SKC가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증권가의 호평과 함께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윗골이 달고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SKC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었잖아요. 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거를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거에 목마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SKC가 유리기판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패키징 관련 사이즈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이제 커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PCB 위에 서로 다른 유형의 칩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포저 자체도 상당히 커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부작용으로 봤을 때 레티클이라고 해서 이제 웨이퍼에 가정하고 있는
이제 올바른 패턴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패턴 자체를 이제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웨이퍼에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주입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미세한 회로를 갖추기에는 조금 휘미 현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빼고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전기가 역시나 뭐 잘 통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가 유리기판을 통해서는 전기가 그렇게 좀 많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열 안전성에 대한 것도 뭐 무시를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열에 대한 안전성이 얼마만큼 이 연결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거를 유리기판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타는 뭐 전력 감소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압 손실 개선도 있고요. 그리고 기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칩을 실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특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냐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비쌉니다. 네, 기존에 인터포저를 사용을 했었던 칩보다 뭐 몇 배 이상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상용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와 더불어서 수율을 얼마만큼 이제 확대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판들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 될수록 유리기판에 대한 뭐 가능성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HBM의 한 단계 다른 테마적인 부분으로 이쪽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이 왜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지 플라스틱 소재 대비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만들기 까다롭고 제조 단가가 높다라는 점, 그래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연이 될까, 시간이 얼마나 투자가 될까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상용화가 되려면 업계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어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초창기 거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못해도 한 1, 2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와도 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 시제품이 나오고 시제품 나오고 난 이후에 뭐 양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뭐 역시나 마찬가지랄 것 같습니다. 시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수율과 여러 가지 거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양산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네. 양산을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에는 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꿈을 먹고 자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뭐 HBM 이후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다 보니까 이쪽 테마 쪽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는 좀 걸리지만 테마적으로는 조금 아직 살아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주식은 꿈을 먹고 오르기 때문에 테마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AI 쪽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블랙랙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뉴스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AI 칩 대전 속에 수혜주는 어느 쪽일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A 시리즈도 그렇고요, H 시리즈도 그렇고 이제 B 블랙웰 시리즈도 이제 내년까지 다 동이 났다라고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블랙웰로 이슈가 되는 쪽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HBM 관련된 쪽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관련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쪽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 한미 반도체나 테크윙, 뭐 PSK 홀딩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선두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전력 관련된 또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관련된 인프라 쪽, 변압기 쪽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죠. HD 일렉트릭이나 LS 그룹, LS나 LS 일렉트릭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재령전기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HBM 다음 단계가 이제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역시 이제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뭐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관련된 종목들 뭐 필옵틱스나 JNTC 뭐 YC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역시 뭐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뚜렷한 건 없다. 하지만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HBM 관련주의 상승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돈의 물줄기가 전력 전선주까지 흘러가는 모습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HBM 다음 주자로 지목되는 유리기판 쪽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두 대들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반 강세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이닉스 실적 확인해야 되나요? 삼성전자는 이제 거의 바닥이 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 그러냐면 3분기 때 이제 두고 보자라고 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3분기 때 일단 실적이 확인이 됐죠. 뭐 그렇게 좋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계속 추이 자체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게는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4분기도 조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감소할 수 있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의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단기적으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SK 하이닉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돼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이 역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눈높이에 대한 거를 맞출 수 있는지가 여부일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반사이익을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좀 수급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반도체 이 관련된 대장주들에 대한 반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손가락 대장주 삼성전자는 일단 단기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 실적 결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2차 전지 쪽이 좀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빠진 수급이 반도체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주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자가 금융주에 대해서 조용한 시장의 강자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슬근슬근 계속 올라왔는데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호실적 전망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요. 얼마나 잘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은행 업종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할 때 이제 경제 건전성의 척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게 뭐 상당히 좀 눈높이가 높아져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좀 관련된 종목들로 상승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이 전반기 때 계속 이어졌었던 모습이었고
이 인상에 대한 거에 대한 결국엔 뭐 예금과 대출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IB 쪽 관련된 섹터 비중이 어떻게 보면 매출 구성으로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해서 이제 자산을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관련된 업체들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내에 있는 인베스트 뱅킹 쪽 관련돼서도 계속 운용에 대한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마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네. 내년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예금에 대한 부분,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마진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관련된 거에 대한 그런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엔 미국 쪽에 대한 시장은 얼마만큼 주식시장이 조금 더 활황장으로 연계가 되는지 이거를 네.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한 부분은 은행주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실 찔끔찔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미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다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은이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피벗을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 예대 마진 측면에서 수익성 악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은행 입장에서는 네. 예대 마진에 대한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금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지만 기업의 대출에 대한 거는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상쇄에 대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간 기업들이 이제 자금의 조달이 좀 어려웠었던 것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엔 은행의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쪽에서 최근에 밸류업에 가장 잘 이행을 하고 있는 쪽이 은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것도 계속 은행 쪽에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소각 관련된 것도 다른 업종들이 다 안 한다라고 해도 은행 관련돼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상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봐도 은행 쪽 관련돼서는 뭐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배당 관련된 부분의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가면 결국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배당 기준일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 다음 년 3월 주총 이후에는 이제 배당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상법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이 뭐 내년 1, 4분기로 늦춰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식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뭐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배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강제는 아니고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배당 관련된 투자도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연말까지 그 관련된 거에 투자를 얼마만큼 진행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것지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매력,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은행주 추가 상승의 여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어요. 네, 사실 지난번에도 팀장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융주, 은행주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정도는 좀 봐도 좋겠다 하는 쪽이 있으세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된 은행주가 하나 있죠. 대표적인 은행주. KB금융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은행주보다 더 빨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실적에 대한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밸류업 지수에 여러 가지 조정이 나오면서 또 새롭게 밸류업 지수가 재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재편이 되면 가장 빨리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KB금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다른 뭐 이 관련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융주들도 좋지만 KB금융을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이번에 안 된 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금융주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TA항공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투자자분들이 좀 피로감을 일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TA항공 관련해서는 장중에도 뉴스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TA항공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쟁점은 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대명 소노그룹이 계속적으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에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로부터 TA항공 주식의 3,209만 주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9%를 인수를 했고요. 여기 1,056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8월에 또 대명 노스호시즌이 JKL 이제 사모펀드 쪽 관련된 콜옵션에 주식 매수권 행사를 11.87%를 708억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26.77%의 지분을 획득을 하면서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티웨이 항공의 대주주 티웨이 홀딩스와 이제 지분 차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3.2%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3.2%를 이제 누가 더 많이 인수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명 그룹에서는 공개 매수 관련돼서 추가로 과연 진행을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언론사를 통해서 언급을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회사 측에서는 절대 이제 공개 매수 쪽으로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조금 TA 항공 자체는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명 소노그룹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네. 23년 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1,830억이고요. 거기에 이제 단기 금융상품까지 합치면 거의 유동 자산이 한 5,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인수했던 자금을 빼고도 한 뭐 1,000억, 2,000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예림당 측의 경영권 사수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 일단 이 대명 소노 측은 공개 매수는 안 한다라고 밝히면서 TA항공의 주가 오늘 6%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향후 추가적인 뉴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명 소노 측의 좀 속내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대명 소노는 리조트 운영하는 회사죠. 사실 리조트 회사에서 항공사 인수한다라니까 그림이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대명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대명 리조트라고 네. 하는 그 기업이 대명 노스호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사업과의 전략적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전개하려고 이 항공사를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공사를 인수하면 결국엔 여행 상품에 접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공사와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조트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여행 관련된 상품은 모두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외 리조트도 이미 이제 인수권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4월에 한진그룹의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쪽의 호텔 등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TA 항공에 대한 인수가 예전부터 준비해 왔었던 그런 밑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TA 항공 쪽에서는 높아질 건덕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유럽 4개 노선을 이제 TA 항공 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단거리 노선에 거의 이제 많이 비율이 높았지만 네. 중장거리 노선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향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를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LCC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오,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뭐 이 저가 항공사들이 이스타항공은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에어부산도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에어부산도 결국엔 진에어 쪽으로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에어부산이 다른 쪽으로 합병을 전개를 해서 매각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 LCC 관련된 부분이 재편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주항공과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은 거의 이제 하나하나 2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티웨이 항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LCC 관련된 경쟁사들이 어떻게 보면 부진을 하게 나타나고 있고 선택과 집중으로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이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시나 이 항공주 하면은 매크로 변수가 이제 관건이죠. 어떻게 보면 네. 환율에 대한 거와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느냐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 항공의 경영권 분쟁, 그로 인한 LCC주 영향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0월 14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상장지수 펀드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 매수가 자본시장법상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신청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가 14일 미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2,600대를 회복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4거래일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KTNG 이사회에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 지분 100%를 1조 9천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르면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39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성인 87.3%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 중 3년 6개월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직접 고른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DS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LIG 넥스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표가는 27만 원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천궁2의 수출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최초의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수출 모멘텀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 이라크와 약 3조 7천억 원의 천궁2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이를 반영한 수주 잔고가 약 23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이은 세 번째 천궁 수출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자, 이쪽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수출건에 대해서 한화와 갈등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게 중동 지역의 중고도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함 미사일인 비궁은 미국으로, 그리고 대공 미사일인 해궁은 말레이시아로 수출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수출 모멘텀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궁을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미국의 무기를 최초로 수출하는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자, 비궁은 지난 7월에 해외 비교 시험 평가에서 표적 6개를 모두 명중시키면서 이 평가 기간 내내 지금 6개의 표적을 모두 명중을 시키면서 정확성을 입증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외국 개발 장비였던 아이언돔을 미국이 도입했던 그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이 비궁이 괜찮은 무기다라고 방어 체계다라고 낙점이 된 이후에 2, 3년 정도 안에 이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해군이 무인 수상 체계에 이 비궁을 탑재하길 원하는데 미 해군의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인 만큼 만약에 이런 군 쪽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빠른 도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고, 그리고 향후에는 매출액이 5조 원까지 기대된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큰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LIG 넥스원의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장 초반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대 낙폭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표가는 38만 원인데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4분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어 보강제가 이제 곧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의 부양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변화, 그 효과 간의 대결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은 49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YOY로는 40% 증가한 수치인데 이게 이번 그 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46억 원입니다. 이걸 23%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타이어 보강제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판가가 떨어지고 또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는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조금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4분기는 소폭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데 자, 4분기 영업이익은 507억 원, 전분기 대비로 2% 증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타이어 보강제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그리고 부양책 효과로 매출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하지만 일부 고객사의 재고 조정 이런 영향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영업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섬유의 판가가 계속 떨어지고 신규 설비도 가동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 이 부분이 그 목표가 하향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타이어 보강제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요. 1, 2분기에는 성수기, 그리고 3분기에는 조정기, 4분기에 비수기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4분기가 됐는데 타이어 보강제 비수기로 인한 부진, 그리고 중국 부양책 간의 힘겨루기 측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됐기 때문에 목표가도 기존에 4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8만 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 양봉으로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0.7%대 지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HS 효성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역발상 투자 시간에는 손창현 팀장과 함께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는 동국제약인데요.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28,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부문의 고성장 덕분에 수익성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전립선 치료제, 항진균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일본 중심으로 화장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예전에 코로나 시기가 한창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모두 다 코로나에 지금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 어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금지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야외 활동 관련된 일반 의약품이 별로 그렇게 팔리진 않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후시딘이라든지 마데카솔 뭐 이런 게 상처 치료를 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게 많이 팔려야 결국에는 그 동사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이 일반 의약품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국제약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체들이 다양하게 사업에 대한 거를 새로운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아닌 새로운 사업.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주총회 연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 목적 추가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걸 추가를 해서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진양제약 같은 업체는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화제약은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단비 사료 및 배합 사료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H웰비 파나지는 이제 장비 임대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광동제약은 태양광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기존의 일반 의약품과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과 더불어서 이 새롭게 신사업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을 볼 때 어떤 의약품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사료라든지 태양광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 이제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는 28,000원 매수 유지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화장품 부품의 고성장 그리고 수익성 회복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4년 3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을 치를 추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976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94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3분기 화장품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홈쇼핑 비중은 크게 축소가 되며 영업이익률이 상승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3가지 정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3분기 중에 전문의약품 관련된 부분이 12% 증가를 해서 521억 정도로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합병원 비중이 낮은 전문의약품 관련된 부분이 호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26년에 전립선 치료제와 그리고 항진균제가 출시가 예정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의약품 수출 관련돼서도 유통재고 소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를 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의약품 관련돼서인데요. 일반 의약품도 12% 증가를 한 409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뭐 판시딜, 인사돌 뭐 이런 종목, 이런 그 제품과 그리고 카리포토텐이라고 하는 전립선 비대증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데카솔에 대한 매출이 고성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데카솔이 이제 10% 이상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소비자의 그 화장품 조제 수요 증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 쪽인데요. 화장품, 생활용품, 건기식종에 대한 매출이 12% 성장한 646억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24년 3분기에 23.9% 성장을 한 430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수출도 이제 일본을 기준으로 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데카 프라임 매출액이 2분기 때 80억, 그리고 3분기 때 70억으로 좀 줄어들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315억 정도 하향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화장품 홈쇼핑 비중이 50% 초반에서 이제 30%대로 이제 하향 조정된 상황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홈쇼핑 수수료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팔면 팔수록 매출은 높으나 수익성이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줄여서 수익성을 좀 보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24년 연간 전사 영업이익률은 10%대로 다시 회복을 할 전망이고, 다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원래 본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지금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려주실까요? 예, 동사가 이제 동국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25년 1월에 전후해서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조영제 시장의 1위 기업입니다. 이게 조영제가 뭐냐면 영상 진단 및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CT나 MRI를 찍을 때 이렇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뭐 음료, 그러니까 그 약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잘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엘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기존의 뭐 완제 시설에 대한 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연간 200만 바이알에 대한 생산 캐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28년까지 350만까지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은 CT 관련된 조영제가 더 대부분이었는데, 이걸 이제 MRI 쪽 관련된 조영 시장이 해외 쪽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 쪽 관련된 조영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입을 할 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용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HA 필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신규로 출시를 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창상 피복제나 뭐 여러 가지 크림, 그리고 로션, 스킨 부스터 같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마데카 MD, 그러니까 마데카솔의 여러 가지 관련된 기본적인 그 재질을 갖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기본에 충실하면서 신사업과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성장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빠르게 바로 동국제약의 적정 목표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격대는 뭐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 뭐 11배 정도 PER 수준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상인 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격도 한 1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앞선 고점 18,000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 19,000원 이상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1차 기술적인 목표가는 19,000원 이상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자 1차 기술적 목표가 19,000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노션인데요. 자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29,700원 이렇게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매출 총이익
EV3, 캐스퍼 EV 신차 대행 효과, 자 그리고 유럽과 미주 쪽의 성장 지속에 해외 매출 총이익이 5.7%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IT 인력 증거로 판관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금통위가 38개월 만에 피벗을 선언하고 그리고 또 주요국 역시 금리 인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광고비 집행 같은 그 광고 업황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거든요. 자, 지금 광고주 들여다볼 때인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해요. 광고 관련된 업체들이.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에서의 광고 자금 집행이 높아지고 자금 집행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자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재투자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충분히 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로보택시 관련된 숨겨진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가 만들어지면 결국엔 이제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안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시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그런 수익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디지털 광고 관련된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운전대도 없고 네. 그냥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계속 이제 운전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직접 운전하진 않지만 거기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광고가 뜰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광고주들도 어떤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내용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리포트는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가는 29,700원 매수 유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면 어려운 업황을 이겨낸 캡티브의 성과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인력 충원에 따른 판관비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3분기 연결 매출 총이익은 2,225억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19억이다라고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부합할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보면은 기아의 이제 EV3와 현대 캐스퍼 전기차 관련된 뭐 신차 대행 효과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510억 원의 매출 총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는 유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주에 대한 지역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 동사가 이제 솔트룩스와 어도비 등 여러 가지 업체들과 AI 기업과에 더불어서 이제 AI 협업 관련된 업무 체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에 인해서 인력이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IT 인력의 증가로 인해서 3분기 판관비가 1,806억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4년 연결 영업이익으로 보면 1,551억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연결 매출 총이익은 9,218억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551억을 기록을 할 전망이다. 그리고 4분기에도 아이오닉 6에 더불어서 아이오닉 7의 광고 집행, 그리고 팰리세이드 풀 모델 풀 체인지에 관련된 프로모션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신차 캠페인에 대한 효과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본사 매출 총이익도 여전히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럽과 미주 지역에 대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인건비 관련돼서는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년과 23년 4분기에 이 183억과 195억에 반영됐던 웰컴, 이 웰컴은 2019년에 인수한 광고, 디지털 광고 글로벌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권이 상각이 됐고요. 24년에는 142억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순이익의 개선에 충분히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노션에 대해서는 또 좋은 기사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지금 런던 국제광고제에서 6개나 상을 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이제 소식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좀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과 연계성이 가장 크죠. 왜 그러냐면 현대 그룹과의 계열 회사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현대 그룹 쪽 캡티브 쪽에 대한 매출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롯데 정보통신의 자회사 EVC
에너지틱스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 전문 업체와의 이 그 관련된 지분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기차 충전을 했을 때 결국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광고를 동사 쪽에서 계속 이렇게 제휴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전기차 관련된 그런 것도 인프라 쪽에서도 동사에 대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적정 목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로 29,700원 유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9,700원이 이제 PER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지는 않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단기 뭐 2만 원만 잘 유지가 되면 단기 목표가는 한 22,000원 이상까지는 기술적 목표가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전황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슈가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대왕고래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진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 천연가스라든가 아니 원유라든가 전체적인 뭐 식량까지 해서 원자재가 많이 오른 인플레이션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자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휘둘리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정책 지원에 대한 수혜 기업으로 GS 글로벌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영일만 앞에 저렇게 말하면은 이 우리가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중간에서 천연가스와 오일을 뽑아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1월까지, 2월까지 판 다음에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나와도 또는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게 나오기만 해도 사실 기대감이 큰 거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당장에서 이게 뭐 100조 규모다, 50조 규모다 이런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연가스가 조금만 나오거나 원유가 조금만 나와도 이거는 가능성이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5번을 파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실패했더라도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올해 말 이 난방 수요 부분에 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거라 봅니다.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당장 뭐 올해 하고 내년입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전력기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압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전력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전력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거 노후화됐네? 이거 못 쓰겠네? 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전력을 지금 당장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당장 이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대량의 전기가 나올 수 있는 발전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화석연료, 그래서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중장기적으로 60% 감당하고 나머지를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나눠서 감당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특히 그 천연가스, 세일오일, 셀가스를 지원하는 이 현재 후보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바닥 치고 올라오면서 해리스를 역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GS 글로벌이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300원 라인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면은
반등이나 상승,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오늘 종목 GS 글로벌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기대감이 붙는 종목인데요. 관련된 수혜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미 대선 국면에서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훈풍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 3,3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날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전부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제 내수에서 수출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산 주도 하에 이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까지 뭐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천궁2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사우디향으로 이미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라크에 대해서도 좀 수출이 이뤄지게 됐죠. 그래서 3.5조 원 규모의 28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한 8억 달러 정도가 지금 이 하나 시스템에서 만드는 천궁2 다기난 레이더 수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약 1조 원 정도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잠깐 실적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019년도에 1.5조 원 수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2.8조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히,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21년도가 가장 잘 나왔었던 때인데, 이때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121억이죠. 근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가 되고, 내년에 2,300억 정도 계속해서 이 매출 영업이익 자체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잘 나왔을 때가 5%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7%대로 수익성 자체도 개선이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좀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 그리고 최대 실적이 좀 이어지는 만큼 주가도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적이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좀 잘 나왔었는데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시 재물을 좀 보시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가 됐었는데 3분기는 487억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이 영업이익 혹은 이 수출에 대한 기조가 좀 꺾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수출을 했었던 이 폴란드형 K2 전차에 대한 실적이 2분기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기조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좀 수익성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실적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폴란드향에 대한 이 K2 전차 2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도 25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천궁2에 대한 실적도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될 전망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만에 수익성이 좀 나빠졌다 혹은 실적이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이 정세 자체가 아직까지도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해도 단숨에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나 이 예산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방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방산주들의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하나시스템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은 오히려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초반 정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특히 이 K2 전차에 대한 부분이 좀 실리게 되면서 반짝했으나 지금 이 투심 자체가 영업이익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봤을 땐 차익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서부터 또다시 이런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좋아지면은 다시금 이 고가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 현재가 부근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죠. 22,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꼬리나 혹은 음봉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살짝 아래인 21,700원으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저점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가격대인 16,7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시스템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 북한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 내에서 강한 상승세 나와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정학적 이슈 뉴스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튼튼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목표가는 21,700원, 손절가 16,7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미래 실적과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삼창단 제약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먼저 이제 시장이 이제 9월 이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모습이고요. 또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초접전 양상이고 이런 국면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섹터를 강하게 밀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약가 인하라는 이제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 약가 인하라는 정책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이슈들을 좀 피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려서 90% 가까운 수익률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포인트 좀 정리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전략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일리아 시뮬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그 노인 질환인 황반변성 안구 질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모브로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 캐나다, 서유럽 14국가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지금 프랑스와 미국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품 판매 시점도 캐나다,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 4분기 그리고 유럽은 3, 4분기 특히 이제 미국은 2분기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1, 4분기까지는 계약을 좀 체결해야 되고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아일리아 시밀러 계약된 것만 가지고 매출을 좀 추정해 보면 2025년도 매출 931억, 2028년 기준으로 매출 2,471억,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제네릭 저만제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날 FDA 승인 받아서 판매를 좀 개시하고 있고 2028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은 1,4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980억이니까 현재 그 계약된 것만 가지고 2028년도 실적을 추정해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계약까지 올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확률 높은 수준에서 한 5천억 정도까지 영업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PER 대략적으로 30배 정도 계산했을 때 현재 3억 초반대의 시가총액은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스패스 좀 말씀 좀 드리면 주사 제형을 이제 경구용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오리지널사들의 제형 특허가 2036년 그리고 물질 특허가 2026년부터 종료가 되는데 지금 GLP-1에 대한 임상을 삼천당 제약은 내년 1, 4분기에 완료하고 2, 4분기부터 글로벌 허가 신청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만 잘 나온다고 하면 제형 특허는 이미 회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퍼스트 무버로서 5년 동안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자사주 한 680억 정도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고용량 아일리아 시밀러와 생산 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자사주 매도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주가는 레벨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삼천당 제약의 이제 2022년 이제 보시면 이때 그 임상 3상 데이터가 공개가 돼서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 캐나다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바닥 대비 100%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보시게 되면 캐나다 공시 이후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캐나다 계약 공시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 9개국 공시가 나오면서 또 바닥 대비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보시게 되면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한 40% 하락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사주 매도, 그 다음에 GLP-1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단기적으로 좀 100%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또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40% 하락된 구간이고 지금 미국 계약 공시가 임박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또 여유 있게 또 모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단기 급등 파동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일단 뭐 지금 가격부터 14만 원대까지 여유 있게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12만 원대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10만 원 잡아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조금 넓게 20만 원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그 미국 계약 공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전고점 돌파도 가능한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천당 제약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주 밀리면서 삼천당 제약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하반기에 프랑스, 미국 계약 공시가 기대된다. 그리고 제네릭 저만제의 미국 FDA 승인이 예상되는데 내년 실적 성장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0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SK 바이오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최근에 워낙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일단은 힘이 죽은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SK하이닉스 향 기업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넘는 대세 상승 흐름을 보기에는 사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2차전지 그나마 올라오고 있었던 섹터가 2차전지였는데 2차전지 섹터가 물론 원통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움직이긴 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발표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이 많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종이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1, 2년 만에 돈이 될 만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자율주행 밝힌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 매물에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주가가 약 한 10%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10%가량 하락하면 2차전지 섹터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에 지금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소재 관련 종목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죽고 2차전지도 현재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바로 어디냐? 제약바이오 섹터인 거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실제 기대감이 돈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번 연도 8월달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결과가 나오는 기업들 하나씩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적자를 내던 기업들이 어떻게든 실적을 전환시켜야 되는 시즌이어서 기술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세가 나머지 섹터가 좀 죽음으로써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 움직일 거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한 내년 1월 정도, 1분기 정도까지는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좀 아직 좀 덜 간 기업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와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SK 바이오팜은요. 뇌전증 치료제를 만드는 지금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뇌전증은 일단은 희귀 질환입니다. 희귀 질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진출하면 당분간 독점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섹터예요. 그래서 실제 SK바이오팜도 뇌전증 치료제를 만들었지만 한국에 먼저 출시하기보다는 시장 규모가 비교적으로 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시하게 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 시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1,000억대 이상, 2,000억, 3,000억대를 넘어가는 매출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좀 더 성장할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앞으로 또 이제 남미 시장에도 좀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브라질에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면서 600만 명 이상의 뇌전증 치료제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치료제를 조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이제 이번 연도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2025년도에는 생산량도 늘리게 되면서 더욱더 매출 폭을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희귀의약품 시장은 아무나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출해 놓으면 독점권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경쟁사가 막 주변에서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당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에 고평가됐을 시기죠. 과거의 상장 이후에 그리고 거품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대략적으로 저가다리나 5만 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최근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차트에서는 봤을 때 워낙에 저평가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뇌전증 치료제 딱 기대감만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전고점을 한번 뚫었죠. 보통 이렇게 전고점을 뚫지 못한 기업이 있는데요. 전고점을 뚫은 기업들이 좀 더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괜히 저점에서 이제 뚫지도 못한 종목 가지고 계시보다는 실제 실적 전환과 함께 근본이 있는 기업들 중심에서 보시면서 신고점을 뚫는 기업들
그렇다고 뭐 너무 높이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이제 막 뚫기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단기 공략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매수가는 어디서 가져가야 되느냐? 매수가 자리는 지금 11만 5천 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라잡는 매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자리는 25만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겠고요. 손절가 자리는 11만 원짜리 잡고 가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짧게 공략할 수 있는 구간 SK바이오팜 참고하시면서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SK바이오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바이오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덜 오른 바이오주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뇌전증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모멘텀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임상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제이노베이션이 14,600원을 기술적으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이제 어제부터 좀 시도를 하더니 오늘 이제 과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를 했다는 부분이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조금 좀 깔끔해지는 모습이죠. 그 위로 좀 달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11월 달 초에 11월 8일 정도로 예상돼 있는데 세계 면역 항암 학회가 또 열리고요. 그 안에서 GI 이노베이션이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로 지금 머크와 면역 항암제 병용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제안은 이제 머크가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게 나중에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유한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한 것도 있는데 이게 알레르기 치료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도 면역과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알러지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기술 이전이 되고 지금 같이 공동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과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지금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이죠. 이제 한 6천억 원 좀 돌파했는데 최근 워낙 조단위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충분히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GI 이노베이션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지금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이제 경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GI 이노베이션 기술적인 흐름도 좋고 향후 성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1조 클럽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스페코인데요. 자, 지금 방산주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자, 스페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스페코하고 일부 방산주들이 조금은 힘을 좀 내고 있는 게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이죠. 지금 아침에 나온 뉴스 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에 드론 공격을 하면서 한 70여 명이 좀 사상을 했다, 그러니까 좀 피해를 입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에 이란을 좀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반반
반발 보복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정한 리스크, 중동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다 보니까 뭐 스페코라든지 뭐 슈니드라든지 약간 중소형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스페코가 실질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좀 그런 건 거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나마 뭐 이스라엘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은 슈니드인데 뭐 그 기업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강한 편은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이제는 러우 전쟁처럼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핵기지를 엄청나게 타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유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을 퍼붓는다라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확전으로는 방산주들이 크게 움직이기 힘들다. 특히 중소형 방산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실적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오늘 지금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종가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창희 본부장님은 스페코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떤 수혜를 봐줄 수 있을까? 별로 그럴 일은 없다고 본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의견 들려주실까요? 네,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당연히 뭐 관계 없을 걸로 보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오늘은 북한 관련돼서 좀 위협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부각이 되는데 항상 북한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이 스페코, 빅텍 두 종목입니다.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데 네. 네, 북핵 위기만 오면 또 한 번씩 움직이고 뭐 백령도 사건이 있으면 한 번씩 움직이고 했는데 결국엔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또다시 전단지 살포하는 무슨 뭐 드론을 보낸다,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이제 되겠지만 만약에 국지전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이 있고요. 그게 생기면 안 되죠. 예, 네.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은 올라가도 좀 흔히 이제 뭐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 좀 저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산을 하실 거면 네. 해외 수출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산주 그 투자할 때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거든요. 수출 모멘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인트 잡아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완판 뉴스가 있었죠. 1년치 완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HBM 쪽 강한 상승세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엇갈렸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예전처럼 뭐 섹시하진 않죠. 예. 왜냐하면 그 이제 경쟁사들이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여전히 경쟁사들이 진입한다라고 해도 ASMPT라는 종목 뭐 회사와 또 하나 지금 하나 정밀 기계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한미반도체의 위치가 그만큼 독보적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거는 뭐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바닥권을 자리 잡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싸졌습니다. 한 10배, 12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당분간 이제 본인들의 그 1등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도 필요할 텐데 당장은 대안이 한미반도체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예전처럼 뭐 이렇게 급하게 막 올라갈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경쟁사 진입에 대한 우려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가격적인 매력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이니 충분히 종가 매수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 X 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아직까지도 전 지금도 독점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2년, 3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은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경쟁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주가 상승을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하나인더스트리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은 기술력이 꽤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좀 분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흐름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주력
기업 파트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쪽으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혹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좀 확인해야지 주가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10월 중순까지는 말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OX로 지금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효성중공업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가 46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효성중공업에 대한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감이 들어주셨고요. 자 이권희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효성중공업이 이제 그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에 이어서 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뭐 세 번째 회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 효성중공업이 그동안 좀 다른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보다 조금 약했던 부분들은 건설 사업 부분이 여전히 좀 문제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 사업부도 결국에는 지금은 뭐 금리 인하기에 건설이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를 제로 베이스로 놓더라도 이제 효성중공업 그 지금 변압기 사업뿐만 하더라도 증설에 이어서 여전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이 세 종목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그 전력 인프라 투자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세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반등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 정보점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전력기기 교체 수요의 핵심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TSMC가 2030년인가요? 그때부터는 대만의 전기에 뭐 30% 이상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효성중공업이 장점을 경쟁 업체 대비해서 조금은 경제 우위에 있는 지역이 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관련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 감안한다라면 아직은 유럽이 뭐 미국만큼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선점 효과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삼성전자하고가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네.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면 전력 인프라 쪽은 또 동반해서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오늘 6% 상승하고 있지만 뭐 지난 그 5월달 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견조한 수요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종목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반도체에 다시 한번 수급 몰리고 있는데 이 돈의 물줄기, 전력기기 그리고 변압기 쪽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삼양식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 여름에 정말 뜨거운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다시금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뭐 3분기 실적 좋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가이던스상으로는 한 839억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분기에 이제 89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전분기보다는 좀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분기 수준 비슷하게 아니면 그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확인 후에 아마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일단 뭐 지금 차트가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6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 정고점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길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글로벌 판매도 여전히 양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보면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올리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생각보다 뭐 반도체를 사야 되냐, 바이오를 사야 되냐,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소비재가
삼양식품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께서 추가적인 코멘트 간단하게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수출 관련해서 삼양식품이 대부분의 라면 한 60%, 70%를 삼양식품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배당이라는 거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기간 조정이 한 4개월, 5개월 잘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지는 배당 매력까지 삼양식품 충분히 매수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본격화된 어닝 시즌, 실적 결과에 따른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주를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고요. 오늘 금융주단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TSMC, ASML의 실적도 공개가 될 텐데 종목별,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 살아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은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 수익률 측면에서 좀 부진했던 쪽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 단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밸류업 ETF가 다음 달 상장하는 가운데 이 주주 환원책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는 금융주도 일부 종목에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수급적으로 미미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줬다라는 점, 그리고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도 더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올랐고요. 2,6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대들보 종목군들이 대체로 부진하면서 코스피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2차 전지도 쉬어갔고요. 바이오 쪽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0.09% 빠지면서 77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시죠.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만에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쪽의 상승 탄력이 더 눈에 띄었죠. 2.5%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6만 전자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9월 들어 처음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SK하이닉스 AI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0.8%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LG엔솔은 오늘 1%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약세 흐름 속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죠. 1.1%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오늘 금융주도 눈에 띄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6.46%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는 0.6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LG화학이 1%대 주가 하락 나왔고요. 삼성 SDI는 3.7%대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주 강세 안에서 신한지주도 1%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좀 부진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실망감 이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오늘 전반적으로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규제와 수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결여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대 하락, 에코프로도 2.7%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엔캠도 역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HLB도 추가적인 하락이 확인이 됩니다. 간암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 지연이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연이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대 하락률 기록한 가운데 클래시스는 1.5%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휴잘도 메디톡스와의 이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6.8%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비만주의 흐름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펩트론 정도는 상승을 했는데 삼천당제약은 3%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오늘 소부장주 안에서도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리노공업이 1.2%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HPSP는 약부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토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 강세권 움직임 보였고요. 이 가운데 실리콘투는 2.5%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5%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의 기운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고요. 오랜만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또 새로운 스타일인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등장하면서 오늘도 한 7%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런 반도체 쪽에 이제 훈풍이 계속 지속될지 여부 내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150만 주 이상 매도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근데 여전히 이제 최근의 매매 동향을 보면 150만 주 매도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고 앞으로 내일 반도체가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핵심적인 종목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훈풍이 지속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입 수급 동향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도 체크할 부분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지난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본다라면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주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 뭐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고 또 중국이 국경절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했었던 걸 대부분 다 반납을 해놓고 직전 저쪽까지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혹은 중국 경기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이 내일부터 힘을 좀 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시세 연속성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중국 관련주 소비주에 대한 시세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최근에 주도 섹터 보면은 이제 뭐 주로 바이오는 거의 뭐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오늘은 좀 일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또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서 여전히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정폭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오
주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게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좀 너무 빨리 팔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는 업인데 생각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14만 원대를 갔다가 지금 오늘 19만 원을 봤거든요. 결국에는 그 말은 여전히 반도체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이 두 섹터를 중심에 놓고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게 지금 10월 달이죠. 이제 또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뭐 밸류업 지수 재구성한다고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KB금융을 넣니 마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KB금융 오늘 한 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기에 가장 큰 이제 수혜주 하면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와 또 하나가 지금 배당주거든요. 그럼 금리가 예금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배당의 매력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배당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이제 이런 하나금융주 같은 주로 은행권들을 갖고 있는 4대 금융지주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 같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 열심히 해주는 그런 회사들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배당주들도 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현대나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연말까지 들고 와서 배당을 받는 분도 있지만 이 배당주 투자 시즌이 되면 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는 배당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담아 가시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배당주 쪽, 배당 쪽에서는 또 금융주도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떤 쪽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저도 뭐 비슷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ETF 속스 지수입니다. 근데 네. 옆으로 길게 행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상단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이걸 좀 뒤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의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부터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보다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부양주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한 일주일 동안 쉬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바이오를 가져가면서 중국 부양 관련된 기업들이 의외로 또 힘을 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세워봤고요. 아까 이건희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미처 못 드려서요. 아까 반도체주 얘기 주실 때 핵심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대장주 중심으로 대응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세를 잘 주는 종목으로 대응하라는 얘기인가요? 잘 이해를 부족해서요. 반도체 하면 뭐 레거시 쪽도 있고 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HBM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하나 정밀기계라는 자회사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물론 하나 비전도 AI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 분할 상장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결국엔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 개발될 장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HBM이 그나마 지금은 먹거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이스페타이스가 오늘 한 8.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럼 많이 올라서 이거 따라잡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차트 보면 이제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만 원 미치면 충분히 뭐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엔비디아가 지금 12개월치 블랙에를 다 팔았다. 그럼 거기에 기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이스페타이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스페타이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동행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PSK 홀딩스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장비나 소재도 좀 줄여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이제 테크윙이나 뭐 DI나 YC 같이 검사 장비단도 여전히 조금은 다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